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신효숙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곳이 통일부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탈 주민 지원재단인데 이게 용어가 너무 이제 친숙하게 와닿지 않고 전화 받다가 탈재단, 북재단 이렇게 막 많아서 뭔가 좀 더 친화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별칭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남북 하나재단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대를 나왔고 저의 이제 삶 자체가 이걸 이론이나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통일 한국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네트워킹 시키고 엮는 역할이 저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비전은 저는 통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중에서 1부를 좀 20분 정도 간단히 하고 이제 질문 받고 질문을 좀 가능한 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고 나서 다시 질문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통일한국, 우리가 통일한국 하게 되면 이념, 체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 이념 떠나서 결국 이 땅에 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통일, 우리 청년들, 남북의 통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은 결국 나의 삶의 비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인데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시고 해서 그 소원, 비전을 품으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상당히 어렵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항상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소외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싶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 삶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반에서 한 60명 중에 한 40, 50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제가 고려대학교를 간다는 걸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기도 속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더 공부를 잘했고 드디어 저의 실력으로 고대 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과 들어갔을 때는 저는 교육은 꼭 변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는 인간의 만남, 소통,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만남이 곧 교육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 변혁을 이루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다 청년들인데 혹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죠? 할 사람 있어, 할 사람. 예? 예.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게 제가 이제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러시아 전공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지와 강간, 저는 정말 교육학도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도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남편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 전공자다 보니까 러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에 있었는데 계속 14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2년 있다, 2년 있다, 거의 2, 3년에 왔다 갔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소련 붕괴 후 체제전환 국가 러시아에서 북한 영구와 통일한국의 비전을 꿈꾸다 해서 가운데 사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출장을 갔었던 건데 모스크바 대학 앞이고 옆에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는 크렘린 궁전 알죠? 붉은 벽돌에 있는 바로 그 옆에 역사박물관에서 또 이제 출장 가서 이제 찍은 건데 러시아에 딱 처음 갔었을 때 1990년이었습니다. 소련 붕괴되자마자입니다. 사회주의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러시아에 갔었고 그때 저희 아이가 10개월 정도였어요. 10개월이면 우유를 먹는 그런 시기인데 상점에 딱 갔습니다. 웬일이에요? 상점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아이는 밥만 먹이고 살 수 없으니까 우유를 찾아서 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유값이 한 500원이라고 한다면 한 4, 5배 주는 한 뭐 10배 정도 주는 5,000원을 주고 이제 사와서 외국 우유를 사와서 이제 먹였던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사회가 이제 서류를 떼러 이제 그 동사무소 비슷한 데를 갔어요. 그때 갔던 시간이 10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쫙 길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제 길고 있는데 계속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관료주의의 어떤 전형인데 그 제 바로 앞에 11시 50분에 제 앞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12시가 땡 가니까 갑자기 업무 끝났습니다 하고 딱 닫아버려요. 내 앞인데 한 명만 더 기다리면 해주는데 봐서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딱 되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니까 점심 끝나고 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이제 저희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고객이 우선인데 러시아에서는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8시간을 일하든 4시간을 일하든 하여튼 자기의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든 놀아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월급은 100불이면 10만 원만 받아요. 아무리 열어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12시가 딱 되니까 자기는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와서 기다렸더니 또 누가 전화가 와. 그러면 전화를 또 15분 동안 막 노닥노닥거려. 왜 저러나?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정말 우리랑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 그러고 제가 그쪽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90년대 중반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았을 때 학위 맨 끝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 사회주의 체제에 남아있는 유산 덕분에 교육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러시아에다가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지금은 이제 교육자도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체제는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8시에 아이를 딱 데려가잖아요. 아침을 먹여요. 학교에서. 다 줘요. 그리고 오전 내내 하고 오후까지 해서 4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4시 정도 끝나고 나면 또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막 아이들하고 뛰어놀아도 막 그 들판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6시 정도 오면 웬만큼 간식을 먹여서 제가 딱 가잖아요.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제가 편안하게 이제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의 장단점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제가 특별히 능력이 없어요. 나의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사회주의 체제? 그럼 북한 연구 안 돼 있잖아. 그리고 90년도에 러시아가 붕괴가 되면서 고문서 있죠. 중요한 국가 문서들을 막 대량으로 막 밖으로 유출됐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고문서를 활용을 해서 소련 군정기 북한의 교육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북한 연구로 통일 한국 준비할 수 있는가? 삶으로 느끼는 통일 준비가 가능한가?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2007년도에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몸담고 있을 때 북한 학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학술회의를 했었어요. 학술회의 주제가 북남이에요. 남북이 아니고. 참 재밌죠, 용어 자체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북남 관계 발전과 학자들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딱 했는데 보니까 그쪽 이제 학자들도 한 6, 7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학자들의 역할이면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3명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정일의 위대함을 막 찬양을 하다가 딱 끝났어요. 이게 학자구나, 이게 연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북한 교육을 연구를 하는데 북한 교육 제도를 이제 쭉 연구를 할 때 그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요. 그럼 이제 간식을 주고 밥을 줄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김정은 그 위대한 동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한 충성동의로 키우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다 기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게 자라나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영구로는 체제가 다르고 교육 제도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북한 교육이 도대체 통일한국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북한 교사들의 생활을 막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연구랑 내 삶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막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한게 현장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현장은 뭘까요? 뭔가 이제 통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뭔가 북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현장들을 막 고민하는 것들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들어간 데가 2010년도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 있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는 제가 몸담고 있던 한국교육개발원 밑에 별도의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게 한국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27,000명이에요. 예전에는 뭐 한 해에 뭐 10명, 20명, 몇백 명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 해에 3,000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막 국경을 감시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450명이 들어왔어요. 한 해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직장으로 학교로 지금 다 스며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부라고 하는 한 국가기관 내에서 얘네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아예 별도의 교부금을 받아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2,000명의 청소년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었고 거기가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그 통일부 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된 것도 혹시 어디죠?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여기는 한국 리더십 학교였는데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직장인을 위한 예수제자 훈련 학교 1년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통일한국 뭔가 현장을 안고 싶다 1년을 어떻게 계속 기도했는데 1년의 기도의 결실로 바로 이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옮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에 저도 리더십 학교 여기 리더십 학교가 아니라 그 예수전도단의 리더십 학교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저는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짰어요. 통일 대비 나는 통일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작게는 탈북 청소년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 통일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이제 몸담았지만 여기는 2,000명만 한다고 한다면 통일부 밑에 있는 남북하나재단은 전체 주민에 대한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의 그 이제 정착과 교육과 역량 개발을 하는 곳이라 제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기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통일 비전을 가진 우리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게 먼저 온 통일. 근데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온 통일. 근데 이제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 준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있는 주민과 남한에 있는 주민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도 살았었어요. 영국 1년. 그리고 러시아에 살아있었을 때 제가 영국에 살아있다가 유럽을 거쳐서 자동차로 여행을 하게 됐거든요. 한 달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놀랐던 건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여행했는데 프랑스에서 독일, 독일에서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가는데 국경에서 검색을 안 해요. 그냥 국경에서 국경을 넘어가는데 딱 표지판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프랑스에서 여기서부터 독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탈리아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정말 이렇게 국경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국경이 막혀 있지만 결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제.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북에서 살았던 분이 결국 남한에 와서 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웃 사람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지금 고대에도 탈북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과연 나의 동료로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친구로서 살만한가? 아니면 나의 배우자로서 선택할 만한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의 정착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려운지 그래서 이것까지 끊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쉬고 난 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3년 동안 해왔던 것, 4년 동안 해왔던 것은 결국 그 청년들의 통합, 대학생들의 통합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는 이제 전 부처 중에서도 통일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통일부 내에 정착 지원과가 있어요. 정착 지원과는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았을 때는 통일부 산하 정착지원과에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통일부 정착지원과가 모든 사람들의 기피 부서예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여기 대학금 등록금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제때 주지 않느냐. 내가 여기 지금 취업을 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용지원금 제대로 나오지 않느냐. 나 지금 집 못 받았다. 왜 빨리 안 주느냐. 나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느냐 하면서 온갖 민원들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 부처에 행자 부처 하게 되면 우리 그러니까 부처에 그러면 상당히 대단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받고 있는 업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서비스를 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통일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저희 재단은 이제 총괄적인 집행 관리 기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적인 센터 있죠. 이건 하나센터예요. 다른 말로 여기도 별칭이 만들어졌어요. 하나센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은 29개 하나센터가 있는데 하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탈북민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생활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이 있어요. 여긴 지금 안 적어놨네요.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석 달 동안 해요. 석 달 동안 받고 난 다음에 뺑뺑이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추첨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받습니다. 지역에. 그러면 3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추첨을 했더니 나는 대구가 됐어. 그럼 대구에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통일부 외에 저희 재단이나 하나센터나 이런 기관이 없었을 때 갑자기 지역을 내려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덩그러니 집을 이제 받고 났는데 그 집에는 가구가 아무것도 없이 집만 줬는데 그러면 가구도 아무것도 없어. 밥을 해먹을 줄도 몰라.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밥을 해먹 가스레인지 사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쌀은 어떻게 사야 되는데 우리 애가 있었어. 초등학교 6학년이야.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소리를 떼야 되는데 어디 동사무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 밖에 출입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적인 센터는 3개월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하나센터에 정착 도우미, 전문 상담사 도와주는 사람이 딱 이 사람한테 붙어요. 붙어서 그 모든 걸 안내하는 거죠. 병원 가는 것, 학교 가는 방법, 동사무소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적응 교육이 이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착 지원 체계와 관련돼서 2010년도에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그리고 그 안에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부 그리고 그 산하의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일부는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적응센터를 통과를 하고 또 통일부가 이제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 남북하나재단에 돈을 주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완결되지 않은 이중구조 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한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는가? 근데 제도면에서 봐서 이분들은 이런 민원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미국의 난민제도 그리고 독일의 난민제도 이렇게 봤을 때 한 개인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지원 제도 면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인데 예를 든다면 이분들이 지역에 내려갈 때 주택을 줘요. 다른 나라는 주택 공짜로 안 줘요. 뭔가 이렇게 나중에 갚도록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임대주택을 한 달에 한 뭐 이제 그 보증금 비슷하게 한 1,000만 원 정도에다 매달 뭐 10만 원씩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원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에다가 막상 집에 들어오면 가구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착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착금을 7만 원 주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정착금을 한 4천만 원 가까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4천만 원 정도 받자마자 거의 한두 달 만에 완전히 날려버린 경우가 많았어. 왜냐면 본인이 올 때 북한에서 혼자 못 오잖아요. 브로커를 끼고 와요. 근데 브로커한테 자기 왔을 때 온 브로커한테 돈 주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대학생들은 그 4천만 원까지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지방에 놀러 가게 됐어요. 그 술집에서 여자한테 딱 잡힌 거야. 여자 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에도 막 옷 사주고 막 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했어. 오토바이 살고 막 다니다가 탁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이제 다치다시피 해서 영창 갔다 나온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일부에서는 지금은 정착금을 아예 낮춰버렸어요. 낮춘 대신에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제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본금도 7천만 원 한꺼번에 받게 되면 브로커한테 다 줘버리면 빈털터리가 되면 거지가 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400만 원만 딱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만 원은 분기별로 100만 원씩 쪼개서 줘요. 이제 그런 방식. 그리고 이제 생계백 의료는 이제 만약에 취업을 못했을 때에는 기초생계수급으로 월 한 45만 원 정도 의료보험.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는 3명의 3종 세트라고 그래요. 이 한 분에게 3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거주지 보호 담당하는 이제 그 구청 알죠? 구청의 직원이 붙어서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붙고 신변보호 담당은 아직도 이제 신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 한 분, 취업을 알선해주는 취업보호 담당 이렇게 3명이 붙고 저희 재단 통일부 재단을 비롯을 중심해서 전문상담자 정착도우미가 초기 도움을 주고 교육에 대한 입학금, 뭐 수업료 면제, 대학 특례 입학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그리고 취업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4천만 원가량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최대 그 시간별로 해서 160만 원까지 받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장기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3년까지 수도권에 있게 될 경우에는 1,650만 원 지방의 경우에는 2,2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러니까 고용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막 이제 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것을 이제 고용지원금을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끊고 앞으로는 개인이 50만 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50만 원 줘서 이렇게 그 적립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북한 이탈 쯤에 이제 정착 실태 요거를 이제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3년 동안은 교육 쪽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연구 쪽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뭐냐면 현재 와 있는 북한 이탈쯤의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태 조사했는데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까지 포함해서 96% 정도가 되는데 그럼 왜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불만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만족하냐 했더니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북한 출신이라는 각종 차별과 편견 때문에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봤더니 우리나라의 월 평균 임금은 223.1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147만 원이에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유형을 보게 되면 단순 노무라고 하는 건 거의 일용직 비슷하게 그냥 이제 잠깐 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직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고요. 그리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북 통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무시를 25% 정도 받는다고 했고 그 이유로서는 이제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 청소년 정착 실태와 관련돼서는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으면서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와서 질문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계속 쉬지 않아서 한 10분 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